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바로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크게 늘었고,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낙오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나 2030 젊은이들 중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서 과열된 주식시장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주식시장 열풍의 배경을 진단해보고 기대와 우려, 주의할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시중에서는 모였다 하면 주식 얘기인데요. 박한수 전 유진증권 지점장님 나오셨는데 최근 신규 개설 계좌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 작년이었던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연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실제 현상입니다. 코로나 열파 그 우려 속에서도 지점 방문을 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대기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온라인에 익숙한 2030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비대면 계좌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증가폭이 그쪽에서 훨씬 더 큰 현상입니다. 네, 주식 계좌 개설을 하러 번호표를 뽑을 정도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최근에 뭐 자녀들 예적금 대신 주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죠.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기대 수익이 높은 증권시장 쪽으로 돌리게 되고 미성년자 자녀 개설 등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의준 전주대 경영학부 교수님도 자리 함께 하시는데요. 과거 금융기관에 근무한 적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증권시장 역사를 보면 한 6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주식은 높고 낮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주식 열풍이 과거와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이 시작된 거는 1956년도니까 주식의 어떤 등락이 계속 있어왔고 대체로 한 10여 년 간격으로 이제 주식의 등락이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투자 비중을 늘린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그 과거에 한 10여 년 터울로 일어나는 어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열풍하고 이 부분에서 최근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주식들이 주로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중소형 변동성이 강한 주식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로 이제 그 아주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동학개미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이제 서학개미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에 이제 그 눈을 갖다 뜨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증권시장의 등락이 이렇게 상승세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서 투자를 여태까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펀드라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는 어떤 그 포트폴리오 성격 때문에 이걸 반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수 종목 위주의 직접 투자를 갖다가 더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도 있어 왔고 이번에는 이제 그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만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로빈훗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닌자 개미라 그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자, 도의회에 두세훈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이 나오 계신데요. 예. 변호사이자 세무사이기도 하시죠. 예. 네네. 그 최근에 주식의 급등 현상 어떻게 예, 보고 예. 계십니까? 2007년 7월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최근 14년 만에 1월 6일에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10분 중에 6분이 주식을 하고요. 하루에 주식 계좌 10만 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주식 열풍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영끌, 비투 이런 주식 열풍을 대변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저는 참 우리가 작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1년 동안 장기적인 경기 침체했는데 주식 시장만 나홀로 호황입니다. 이게 참 기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 같은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요즘 현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바꿔 말하시면 약간 과열의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과열이 과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 좀 그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지만 사회적 문제로 좀 파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사회적 문제라면 우선 정확한 어떤 정보나 데이터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생산적인 근로 오육을 상실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고소득적인 하면 의사, 그다음에 약사분들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부동산으로 누군 얼마 벌었다, 몇 억 벌었다, 주식으로 몇 억 벌었다 하니까 근로 오육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최근 용어가 벼락거지죠. 그렇죠. 네. 벼락거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부동산 투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기준 교수님, 그 최근에 뭐 영끌, 비투라는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예. 이것은 돈을 끌어와서 뭐 빚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국내 그 신용 그 빚 개설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일단 보면은 그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을 직접 봐야 되지만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통 가계부채라고 얘기를 할 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하고 기타 대출이 있는데 2018년, 19년도에 그 증가폭이 한 60조였던 것이요. 네. 작년에는 100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주식시장으로 유입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한 예비 자금인데 그 예비 자금이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조에서 1년 사이에 70조가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직접 신용잔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제 빚내서 그건 진짜 빚내서 그 네.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까 7조에서 한 20조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0대, 30대가. 근데 그 증가율이 굉장히 엄청나게 다른 세대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그 의도대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내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이제 그 젊은 세대한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박한수 전 지점장님, 네. 지금 걱정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최근 그래도 주식 시장은 참 좋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주식 전망? 1월 11일 한국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 3,266포인트를 기록하였는데요. 저도 30년 가까운 기간을 근무하는 동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면은 단기 급등을 최근 11월에서부터 1월까지 한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000포인트 넘는 단기 급등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화랑새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지표들이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과열인 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풍부한 고객 예탁금 70조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래 대금마저도 60조 원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잠시 주춤하면서 40조 내려오긴 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고 최근 3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두각을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수소차, 전기차 향후 이런 미래 성장주들이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어서 시장은 과열이긴 하지만 기대 심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그 관점이 상반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 상반되어 있냐면은 이게 주가가 오를 것이 올랐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이라도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오를 것이 올랐다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일단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게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산 시장으로 끌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의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우리나라 주가가 2000에서 2000이었던 것이 아마 2007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2000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우리나라 주가가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뭐 나름대로 진단을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가 남북 관계 때문에 이제 맞아요 할인돼서 주가가 못 올랐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확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번에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이런 절대적인 어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우위가 이번에 이제 옛날에는 평가 잘하다가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라 주위에 봐라 지금 경기 좋다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떤 주가 상승이 버블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팽배해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거는 무의미해요. 저희 그 금융이론에서 그걸 갖다 랜덤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개구리가 어느 쪽으로 뛰느냐 하는 거예요. 개구리 어느 쪽으로 뛰지 알 게 뭡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예측도 불가능하고 장기 예측은 이제 조건부란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면 세계 무역이 어떻게 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예측 자체를 한다는 건 지금 뭐 의미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굉장히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변동성이 커져요. 이 변동성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큰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대개 이제 그 변동성, 혹시 주식 지금 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하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주식 화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본인이 휘둘리는지를 갖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될,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어떤 키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두세훈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정의준 교수님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정부나 우리 언론에서 우려하는 게 보통 주식은 경제가 활성화될 때 같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은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침체인데 이건 주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때 보여야 할 게 과연 빚을 내서 주식을 하는지 어떤 돈으로 주식을 하는지를 보여야 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 저도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돈을 대출해서 청년 융자를 해서 주식을 한다는 정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30세 미만의 젊은 층의 신용융자가 2019년도에 1,600억에서 2020년도에 4,200억으로 약 한 3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를 보면은 우리 젊은 이들이 어떤 자기 자본, 시드머니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신용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경제는 침체하고 주식이 호황될 때 만약에 이게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일어나서 붕괴가 되면은 이 피해는 다 젊은 친구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모아놓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 2030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박한수 지점장님,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주식시장을 보면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참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시장하고 개구리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고 증시 격언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증시 자체는 모름의 철학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열 우려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특히나
최근 단기간에 3개월 만에 10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그 지표들은 위험 수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잔고가 과다하는 부분은 100% 느낄 수가 있고 실제 증권사들의 신용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추가 그 사용이.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이격도가 좀 많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위험 수위를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정에 대비해서 특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났을 경우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좀 확인된 종목 위주로 업종이나 이런 선택들을 잘 하셔야 되겠고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증시 격언도 있고요. 그래서 분산 투자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종목 위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투자를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나 본인의 그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이 투자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감당 가능한 여윳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른바 비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좀 경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그냥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비투라고 하는 게 이제 차입 거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투자를 포함해 우리가 이제 투자 예금을 구분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금을 갖다 투하할 때 그 결국 자기가 감수해야 될 위험과 이제 기대 수익률은 이제 비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행 같은 경우는 위험이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대 수익률도 낮죠.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나 뭐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 될 위험은 커지지만은 또 기대 수익률도 높아요. 근데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젊은 사람들은 그 투자한 자금을 갖다가 나중에 손실을 봤을 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비교적 장기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게 이제 그 투자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매도로 다시 이제 허락을 해야 된다는 공매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 우선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 보통 이제 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를 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반대 개념에 있는 게 공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주식시장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식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게 해주는 제도가 신용거래 제도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주식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식을 갖다가 빌려줘서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공짜가 붙다 보니까 없는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게 그 금지된 것과 금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이 진짜로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갖다 이제 비차입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불법이에요.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는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빌려서 예를 들어 증권금융한테 빌려서 주식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제도인데 이제 이 제도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쓰는 용어를 갖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이게 차입 공매도 혹은 대주거래, 대차거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빌려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왜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식을 갖다가 없는데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현재 한 주식이 1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투자자가 이 주식의 하락을 예측을 해요. 그런데 주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차 아까 계약을 맺은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차 계약을 맺어서 주식을 빌려서 이 사람이 주식을 팔면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예상대로 주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빌린 게 돈이 아니라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6만 원으로 돈 주고 그 주식을 사서 빌렸던 사람한테 되돌려주면 돼요.
그럼 끝난 거죠. 그 대신 자기 주머니에 지금 4만 원이 남아있고 자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짐을 예측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필요로 할 때, 팔아야 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공매도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네. 사는 것도 쉽게 하고 파는 것도 쉽게 해서 이른바 유동성을 늘려서 네.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하는 게 공매도다. 그런 시장 전체 말씀이신가요? 그림으로 보자 그러면요. 좋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많아야 되거든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고 팔 수 있는 사람이 팔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공매도가 굉장히 그 시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실용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시장에 쇼크가 오게 되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럼 이 공매도 제도가 시장을 갖다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뭐 예를 들어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떨어져도 될 게 20%, 30%막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위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서도 일시적으로 이제 공매도를 갖다가 금지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두 의원님, 예. 그 주가가 적정 가치를 제자리에 찾는데 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또 예. 입장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주식 하락의 주범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의 허용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로나 이후 주식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때 공매도 금지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5일 이후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할지 이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나친 어떤 거품 방지라는 어떤 공매도의 순기능을 저는 무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필요하답니다. 현재처럼 경기는 침체인데 주식은 나흘로 호황입니다. 이처럼 기묘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저는 일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똑같은 이거와 똑같은 유사한 예로 부동산 시장에서 경기는 침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 때는 특히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데서는 한 달에 1억씩 올랐습니다. 특히 대구, 서울, 심지어 전주까지 그랬습니다. 이때 다행히 조정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더 많이 물게 하고 그러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거래가 없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문제인데요. 단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걸 좀 잡아줘야 과열된 시장을 안정되고 현재 실제로 또 부동산 시장이 조정지역 지역되고 일정 부분 안정됐기 때문에 역시 이런 공매도 제도도 이런 순기능은 저희가 아예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작년 12월에 어떤 자본시장법을 개정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도 도입했고요. 그다음 유상증자 기간 공매한 자는 증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거지 합법 공매도인 차익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인위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할 때 우리 개인이 손해를 볼 때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잡은 후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 교수께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론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아주 틀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관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담보력이나 신용, 그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를 갖다 하기 위한 어떤 정보 취득 능력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공매도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본질적인 측면이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마냥 놔둘 수는 없어요. 공매도 금지를 갖다가요. 지금 아마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매도 금지를 갖다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어요. 뭐 이제 그 이외의 국가 중에는 인도네시아 정도가 이제 아마 공매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공매도가 이제 다시 그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개인들도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만큼은 기관 투자자들 못지않게 공매도를 갖다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갖다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이제 기관 그러는데 이제 기관도 이제 우리나라 그 기관들은 대체로 이 공매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투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그런 성향을 여태까지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감독 기능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강화를 한다면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를 제기하는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갖다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라는 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박한수 지점장님. 네. 그렇지만 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매스컴이나 언론지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이 왜 하필 지금 3,000포인트가 돌파되고 나서 모처럼 동학 개미 덕분에 증시가 살아났다.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배은망덕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보력이나 분석력 면에서 부족한 개미들이 자금력이나 분석력, 정보력이 뛰어난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는 뭐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과격한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 재개 반대 이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합세를 해서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내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3개월 연장선에서 가닥이 많이 잡혀가는 듯한 여론이고요. 뭐 30개 종목에서 50개 종목 한도 안에서 우량주 위주로 허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여론이 쏠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분명히 공매도라는 부분이 개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공매도 자체는 수익은 한정이 돼 있지만 만약에 그 공매도를 쳐놨는데 그 주식이 상승을 해버린다면 손실은 무한정 늘어나는 그 이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라는 것이 꼭 기관이나 외국인만 이해한다고 그래서 수익만 절대적으로 창출을 하고 시장에 큰 뭐 위험만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대의 극부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세 의원님. 공매도 공방이 정치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이제 직업입니다. 근데 지금 기관은 표로 따지자면은 몇 표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동학개미라 하시는 이제 우리 개인들은 표로 따지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또 표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 경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어떤 우리 동학개미 그런 합리적인 민원,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공매도가 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인위적 시세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지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3개월 정도는 일단 공매도 금지를 하고 그 기한 동안에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연구를 해야 할 것인데 아마도 한 300개 정도 대형주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으로 정하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자금력을 남용해서 시세 어떤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면은 국가 경제적으로 좀 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 교수님. 공매도에는 아까 분명히 순기능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를 막는 것은 정치권에서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한 거죠. 이제 그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고 사실은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던 거는 폭락을 막으려고 했었던 거지 과열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요? 투자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제도 중에 공매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매도를 갖다 금지하느냐 계속 그 복구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도 신용거래도 있어요. 이미 당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증권사들도 신용거래를 갖다 이미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들어왔다 일단 떠나면 되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증권시장 구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돼야 되겠죠. 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또 오늘 미처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세훈 의원님.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돈을 많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희준 교수님.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개인 투자자라도 만약에 자기의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이 기관 투자자들 못지 않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일단 장기 여유 자금이라면은 그거는 직접 투자도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투자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그 시장 분위기 내동매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린다던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대박 꿈에 빠져가지고 뭐 갑자기 그냥 빚을 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본인을 갖다 굉장히 그 금융 재무적인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본인 책임이니까요. 투자는 그렇죠. 예금이라는 거 투자의 차이가 그 차이거든요. 네. 본인 책임이라는. 네, 박한수 전 지점장님. 네. 최근 주식시장 화랑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이 용이해지면서 접근의 용이성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만큼 반드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당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최근에는 개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꼼꼼히 따져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정말 적당한 기업을 아무 종목이나 적당한 기업을 싼 값에 사서 부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기업을 합당한 가격에 사서 단기 투자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주식 열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분명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또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했으니 주식으로 만회하자는 보상 심리 때문에 혹시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모쪼록 오늘 함께한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냉정한 이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